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51장 50일 10대 악인 철무상의 관은 대청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조양령은 슬픔이 가득 찬 표정으로 그 옆에 서 있었고 상복을 걸치고 있는 것이 마치 철무상의 아들 같았다. 명복을 빌려고 찾아온 손님들은 335 짝을 이루어 무엇인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철무상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철무상의 영전에 큰절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철무상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칠애에 불과했다. 소어하는 그 광경을 보자 마음속에서부터 서글픔이 우러나왔다. 이때 장원 밖에서 갑자기 한 차례의 소란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왔다. 강 대염님께서도 오셨군요. 강 대염님께선 원래부터 인자하고 어지신 분이라 꼭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뜰에 모였던 사람들은 즉시 양쪽으로 나뉘어져 한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주었고 제각기 굽실거리며 절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도 있었다. 강별학은 심각한 표정으로 철무상의 영전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그는 공손히 큰 절을 3번 한 후 슬픔에 잠긴 음성으로 엄숙히 입을 열었다. 철노영웅님, 저는 비록 노영웅님과 맞섰지만 그것은 오직 무예계의 도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영이나마 지금은 저의 애달픈 심정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철 노영웅님의 몸은 이승을 떠났지만 영혼은 남아 저와 함께 무예계의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제삿날이 되면 저는 필히 천하 무예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철 노영웅님의 영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인자하고도 공명정대한 대업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말들이었다. 뜰에 모인 호걸들은 감탄을 바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러나 소어만은 구역질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정말 고양이가 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격이군. 남의 눈앞에서 인자한 척 되지 못한 소리나 하고.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의 냉소가 섞인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은 정말 고양이가 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격으로 일부러 인자한 척하는 것이로군. 남을 죽이고 이제 와서 슬퍼하는 척하다니 참으로 가소롭다. 그 음성은 매우 날카로웠고 여자의 음성임에 틀림이 없었다. 대청에 모여있던 호걸들은 얼굴색이 일제히 변하며 음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흑의를 걸친 한 여인과 고귀한 옷차림을 하고 준수하게 생긴 소년이 걸어 들어왔다. 그 흑의 여인은 큰 밀짚 모자를 눈썹까지 눌러쓰고 있었다. 많은 호걸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추호도 두려움이 없는 듯 오히려 빛이 도사린 큰 눈동자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 옆에 서 있는 소녀는 마치 소녀 같았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자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 고개도 들지 못했다. 소어하는 첫눈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과연 그녀가 왔구나. 아직도 옛날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화가 나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성질 말이다. 이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 흑의 여인을 가리키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넌 어디서 온 계집년이냐? 강 대염님에게 이런 신뢰를 범하다니. 흑의 여인도 만만치 않게 대꾸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참견한단 말이냐? 이때 수염이 긴 한 명의 대한이 노여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호통쳤다. 내년은 이곳이 어딘 줄 알고 감히 함부로 떠드느냐? 무례하구나. 그 흑의 여인은 냉소를 지으며 여전히 차디찬 음성으로 말을 받았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강 대염님은 마음이 넓어서 너 같은 어리석은 계집년을 용인하겠지만 노부는 내년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는 갑자기 한 쌍의 큰 손바닥을 내밀어 그 흑의 여인을 향하여 덮쳐갔다. 그러나 흑의 여인은 여전히 냉소를 지으며 꼼짝하지 않았다.
이때 그녀의 옆에 수줍은 듯이 서 있던 소년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수염이 긴 대하는 그 소년이 가볍게 내민 일격에 나는 듯 튕겨나갔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의 얼굴색이 일제히 변했고 몇몇 사람은 기합을 지르며 그 소년을 향해 덮쳐갔다. 소년은 그들이 덮쳐오는 것을 보자 재빨리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가 취한 그 신형은 마치 산악같이 튼튼했고 내력 또한 가득 차 보였다. 가만히 서 있을 땐 마치 수줍은 소녀 같았지만 격투가 시작되자 그는 일대명사 같은 기세를 지니고 있었다. 대청 안의 호걸들은 그의 이러한 방어 태세에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 흑의 여인은 여전히 냉소를 지었다. 마음껏 손을 쓰시오. 뒤책임은 내가 질 테니. 그 소녀는 흑의 여인의 말이 떨어지자 왼발을 앞으로 내미는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번개같이 일장을 뿜어냈다. 맨 앞에 서 있던 한 사나이가 그의 일격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때 갑자기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잠깐만 멈추시오. 강벼락은 웃음 띤 얼굴로 그 소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공손히 으브랬다. 형씨께서는 매우 멋진 실력을 지니셨군요. 혹시 강남 고가 신권의 문화생이 아니십니까? 순간 그 소년의 얼굴은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선 후 수줍음이 가득 찬 음성으로 목이 소리만 하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강벼락은 턱 밑에 수염을 한번 슬쩍 쓰다듬었다. 만약 불초가 틀리게 보지 않았다면 형씨께서는 바로 그 옥면신권 고인옥 공자님이겠군요. 소어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강벼락은 정말 날카로운 알력을 가졌구나. 이때 그 흑의 여인은 고인옥의 손을 잡아당기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저런 놈팽이와 가깝게 지낼 필요가 없소. 빨리 갑시다. 순간 두 가닥의 인형이 허공에 솟구쳐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검은 옷이 허공에 휘날리자 그 흑의 여인의 검은 옷 속에 얼핏 불같이 빨간 옷이 드러나 보였다. 대청에 모여있던 호걸들은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여기저기에서 소선녀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강벼락은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분께서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저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게 말이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장원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 가닥의 휘파람 소리가 나자 한 마리의 붉은색 연지마가 달려와 그들을 싣고 나는 듯이 사라져갔다. 강벼락은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었다. 이름 있는 집안의 제자라 신수가 과연 보통이 아니구나. 이때 한 사나이가 큰 소리로 말하며 나섰다. 설사 이름 있는 집안의 제자라 해도 저렇게 오만 불손에 서야 되겠습니까? 강벼락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그토록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오만하게 되기 마련인데 어찌 그들을 탓할 수 있겠소? 말을 마친 그는 사방을 향해 으브랬다. 대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그에게 칭찬을 금치 못했다. 이 광경을 본 소어하는 구역질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한 명의 불량하게 생긴 사내가 손에 근죽간을 들고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왔다. 대나무에는 흰 헝겊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날듯한 글씨체로 몇 자가 적혀 있었다. 니활저 안한수 살아있는 당신 괴로운 나. 니사료 아상심 죽은 당신 슬픔에 빠진 나. 그 글자들은 웅장함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가의 글씨 같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매우 조리가 없어서 어색함을 느끼게 했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말년의 위아래에 쓰인 사람의 이름을 보자 그들은 심장이 얼어붙은 듯하여 얼굴색마저 변했다. 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노장 인천고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었구나. 그리고 그 아래 쓰인 건 다음과 같았다. 웃어 이대추경만 못난 사위 이대추가만 하다. 이대추의 세 글자에 마치 무슨 마력이라도 있는 듯. 대청에 있는 모든 호걸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었다. 심지어 소어와마저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세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정말 이대추의 필적인 듯 보였다. 이대추가 악인곡에서 나왔단 말인가? 그가 언제 거기서 나왔을까? 그가 지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강별학은 즉시 그 불량배 같은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것을 누가 보냈느냐? 그 불량배 같은 사내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너무나 깜깜한 밤이었기에 그를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거대한 몸집이었고 시체처럼 싸늘한 기운을 풍겨 온몸이 전율해 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대청의 호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노인이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말했다. 맞다. 이대추가 바로 그렇게 생겼다. 강별학도 입을 열었다. 너에게 이 길을 가져가란 말 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 그 불량배 같은 사내는 우물쭈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또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장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장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장인을 죽인 자는 몸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다 못하여 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입을 벌리고 웃더니 그냥 떠나갔습니다. 강별학은 얼굴이 거의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불량배 같은 사람이 그의 뒤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어르신네께서도 그가 말한 뜻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어르신네께서도. 대청에 모인 호걸들은 일제히 소동을 일으켰다. 10대 아기는 무예계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소. 그러나 이번에 이대추가 다시 나타났으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나타날지 모르오. 이대추 외에 도박쟁이인 헌원 삼광도 나타났으니 설사 나머지 악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골치를 꽤나 썩을 겁니다.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득 차 떠드는 사이 그 불량배 같은 사내는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그러나 소어와는 줄곧 그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그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원을 벗어나 적지 않은 길을 걸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그 불량배 같은 사내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웃음 띤 얼굴로 소어와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겨우 선양의 은을 사례로 받았을 뿐인데 당신은 그것을 뺏으려고 따라온 것입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대추의 이름을 팔아 그 말년을 들고 왔느냐? 그의 말을 들은 불량배는 얼굴색이 갑자기 크게 변했고 눈에서 한 가닥의 날카로운 빛이 솟구쳐 나왔다. 그의 눈빛은 강별학보다 더욱 음침했고 헌원 삼광보다 더욱 예리했다. 그러나 순간 그는 눈을 감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 빛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양의 은을 주기에 그를 대신하여 깃발을 가져간 것뿐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어와는 여전히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미행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소? 분명히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는데 누구를 속이려는 것이요? 그 불량배 같은 사내는 결국 껄껄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곧 다시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내가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다고요? 만약 내가 무공을 지니고 있다면 벌써 강도질을 했지 무엇 때문에 얻어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오? 소어와가 재빨리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부인한다 해도 나는 진실을 밝히게 할 수 있소. 그는 빠른 속도로 그 불량배 같은 사내에게 달려가 일격을 뿜어냈다. 그 불량배 같은 사내는 정말 무공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소어와의 일격을 맞자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소어와는 그가 속임수를 쓸까봐 한참이나 기다렸다. 그 사내는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하지 않았다. 소어와는 가만히 손을 내밀어 그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그의 가슴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숨이 이미 끊어진 것 같았다.
소호하는 그가 이렇게 맥없이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이유 없이 사람을 하나 죽였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나를 탓하지 마라. 너를 죽인 이상 당연히 상을 치러줄 테니 고이 눈을 감기 바란다. 그는 그 불량배 같은 사내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성을 향하여 걸어갔다. 약차 한 잔이 식을 시간을 걸었을 때였다. 갑자기 목원저리가 축축해지며 지린내가 풍겼다. 소호아는 깜짝 놀라며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혼잣말을 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오줌을 쌀 수가 있단 말이냐? 그는 시체를 던져버렸다. 그 순간 죽은 듯 차디차던 시체가 신형을 돌리며 땅 위에 사뿐히 내려서는 것이 아닌가. 그 시체는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오늘은 비록 내가 너에게 오줌 맛을 보여주었지만 다음에 또 나를 건드린다면 똥맛을 보여줄 테다. 말을 마친 그는 허공에 곤두박질하더니 몇 장 밖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몸을 번쩍거리더니 이미 소호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사람의 경신술은 강벼락이나 화무결에 못지 않았다. 소호와는 이미 그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골탕을 먹은 소호와는 노여움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찾아서 화풀이를 할 수도 없었다. 그 사람은 경신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공도 노화순청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있단 말인가? 한참이나 노여움에 넋을 잃고 있던 소호와는 갑자기 껄껄 웃더니 뇌까렸다. 그가 나에게 골탕만 먹이고 사라진 것이 다행이다. 만약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만무하다. 다행히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기뻐해야지 어째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단 말이냐? 그는 허탈한 듯 껄껄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성내의 가장 번화한 곳은 아직 길가에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소호와는 또다시 옷 한 벌을 사서 갈아입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그는 마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마차는 두 필의 말이 끌고 있었고 마차 또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 소호와는 그 마차를 주시하였다. 마차는 큰 객잔 앞에서 멈추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일꾼들이 객잔 안에서 급히 달려나와 마차 문을 열고 공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섰다. 잠시 후 마차 속에서 다시 두 사람이 내려섰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매우 창백하고 몸집이 작았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침착했으며 매우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배합으로 고상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몸집이 거대했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은 날카로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서히 객잔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풍모는 조금도 꾸밈이 없으면서도 세련되고 더욱이 위풍당당했다.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데 이토록 기세가 당당하단 말이냐? 그들의 자태는 실로 남이 흉내내려 해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 소호와로선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소호와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애석하게도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더더욱 모르는구나. 어쨌든 간에 이곳에 필시 큰일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 소호와는 한참을 돌아다닌 후 자신도 모르게 나고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다락으로 올라가지 않고 대청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그 두 명의 멍청이 같은 시녀들은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먼 곳으로 피해버렸다. 밤이 깊어갔다. 소호와는 몸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다락 위에서 한 차례의 놀라움에 가득 찬 외침 소리가 들려오더니 나고와 나삼이 일제히 아래층으로 달려내려왔다. 소호와는 그들이 뛰어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두 분께서도 놀랄 일이 있어? 나구와 나삼은 그를 보자 놀라며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소어와를 한참이나 노려봤다. 얼마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구는 짐작이 가는지 웃음 띤 표정으로 읍을 하며 입을 열었다. 형씨는 참으로 뛰어난 변장술을 지니고 있군요. 천하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나삼도 웃음 띤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형씨께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정말 형씨를 몰라봤을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디에 외출했었습니까? 언제 돌아왔지요? 나구가 여전히 웃음 띤 얼굴로 답했다. 오늘 강벼락은 귀한 손님이 찾아와 피로연을 차렸습니다. 저희 형제도 그곳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다녀오느라 이렇게 늦었습니다. 나삼이 그의 말을 받았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들 형제는 방금 다락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소아는 더욱이 자기가 먼저 그 말을 꺼낼 수 없었기에 그저 웃음 띤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귀한 손님이라고요? 그게 누구입니까? 나구가 응답했다. 그 두 사람은 무예계에 매우 명성을 떨치는 호걸들이고 또한 모두 구수장 모용가의 사위들이죠. 한 분은 남궁세가의 후세인 남궁류이고 또 한 분은 양광 지방 무림의 맹주인 진검입니다. 나삼이 그의 말을 다시 받았다. 그 명문 출신 공자들은 무예계의 귀족을 자칭하고 평상시엔 눈이 머리 위에 달린 듯 오만불손하지요. 보통 사람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들이 오늘 갑자기 강벼락을 찾아왔으니 강벼락으로서 어찌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소어와는 이 말을 듣자 즉시 두 눈을 반짝였다. 모용가의 사위라고요. 참으로 묘한 일이군요. 형씨께서는 혹시 그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방금 그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혹시 한 명은 얼굴이 창백하고 옷차림이 매우 고상하며 또 다른 한 명은 의기양양한 태도에 날카로운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나삼도 끼어들었다. 비단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용가의 다른 6명의 사위들도 며칠 내로 이곳에 온다 합니다. 소어와는 눈동자를 굴리며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다 모이는지 두 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듣자니 모용가의 막내 소저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 소저가 화무결과 함께 다닌 적이 있다기에 소식을 알아보려고 찾아온 것이라 하더군요. 소어와는 그제야 껄껄 웃었다. 틀림없군요. 나는 벌써부터 그들이 그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소저를 알고 있습니까? 소어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구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다그쳐 물었다. 형씨께서는 그 소저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소어와는 전혀 모른 척 시치미를 떼며 정색을 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두 분은 내가 남의 집 아가씨를 숨기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나구는 자기의 실언을 사과하려는지 손바닥을 몇 번 비볐다. 불초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나삼이 눈치를 살피다가 그의 말을 받았다. 다만 18, 9살의 아가씨가 왜 실종됐으며 어째서 남에게 숨겨졌나 의심할 뿐입니다. 더욱이 모용가의 아가씨들은 모두 뛰어난 무공과 훌륭한 지혜를 지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겁니다. 혹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을는지도 모르고 또한 누군가에게 정조를 빼앗겼는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소어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깔깔거리며 말을 이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군요. 나삼과 나구는 서로 마주보더니 동시에 입을 열었다. 저희 형제는 뭐가 재미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한참 웃던 소어와는 웃음을 그치고 입을 열었다. 천천히 알게 될 것이요. 이때 나구가 웃음 띤 얼굴로 다락을 바라보며 화제를 돌렸다. 형씨께서는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나는 매우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보았고
또한 많은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가 그 불량배 같은 사내에게 당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매우 재미있게 그 얘기를 했다. 나고와 나삼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엔 흥겨운 듯 웃었지만 점점 얼굴색이 변해갔다. 소어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살며시 눈짓을 하더니 나고가 먼저 말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는 불량배의 표본이었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량배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서운 점입니다. 남의 주의를 끌지 않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기가 매우 쉬우니 말이요. 나고와 나삼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갑자기 나고가 방으로 들어갔다. 소어는 한 차례 서랍을 여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종이 펼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나고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 종이는 비단 노랗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낡아서 귀퉁이가 닳아버리고 없었다. 나고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듯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나왔다. 그는 상 위에다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친 다음 소어와의 시선을 몸으로 막았다. 소어와는 그의 행동을 보자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그 종이는 설사 땅에 떨어진다 해도 찢어질 리가 없고 또 뺏는 사람도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나고가 정색을 했다. 이 종이는 오래되어 곧 헤어질 것 같지만 무예계 인물들이 매우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뺏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보물지도가 아니오? 만약 그것이 보물지도라면 나는 별로 볼 생각이 없소. 나고는 웃음 띤 표정을 지었다. 사람을 골탕 먹이려는 보물지도는 확실히 적지 않습니다. 만장의 보물지도 중에도 아마 한 장의 진짜가 없을 겁니다. 형씨께서도 혹시 보물지도로 골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나삼이 그의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어아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물었다. 당신이 그 종이를 가지고 나온 것은 나에게 보여줄 목적이 아니었소? 그런데 왜 나의 눈을 가로막는 것이요? 저희 형제는 이 그림을 보물같이 여겨왔지만 형씨를 남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만 형씨께서는 이 그림을 본 후 절대로 남에게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소어아는 그의 말을 듣자 더욱더 호기심이 갔지만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리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두 분이 만약 나를 믿지 못하신다면 나는 그 그림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삼이 겸연쩍은 듯 낄낄 웃었다. 저희 형제가 형씨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럼 우선 그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나에게 얘기해 주시오. 그러고 난 후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시다. 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이 그림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은 10대 악인의 모습입니다. 소어는 크게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음 띤 얼굴을 했다. 비록 10대 악인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볼 게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나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형씨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10대 악인은 제각기 귀신도 놀랄만한 실력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악독한 짓에 피해를 본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나삼이 그의 말을 이었다. 그들은 종적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각기 변장술에 능숙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들에게 해침을 당하고도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몰랐죠. 소어아가 웃음 띤 얼굴로 그의 말을 중도에서 잘랐다. 이제 알겠소. 무예계 사람들이 이 그림을 빼앗고자 하는 이유는 진짜 얼굴을 알기 위해서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소어아는 다시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들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두 분은 왜 나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이오? 나구의 입가에 신비한 웃음이 떠올랐다. 형씨께서는 정말 그들과 아무런 원한이 없단 말이오? 소호하는 눈을 굴리며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은 그 불량배 같은 사나이도 10대 악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오? 나구는 그의 말에는 응답하지 않고 몸을 비켜서 그림이 소호와의 눈에 드러나게 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 위엔 많은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매우 인상이 뚜렷했고 마치 산 사람들 같아 보였다. 그중 한 명은 백설같이 흰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도 매우 창백한 것이 다름 아닌 혈수 2살이었다. 2살 옆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물론 소리장도 소미타 하파바였다. 그 다음은 얼굴에 요염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미사인 불배명 소밈이었고 손에 사람의 머리통을 들고 있으며 쓰디쓴 표정을 짓고 있는 자는 부르린두 이대추였다. 또 한 사람은 안개 속에 파묻혀 형체가 불분명했는데 반인반귀 음구유를 나타낸 것 같았다. 그 옆으로 있는 자는 몸뚱아리 하나에 2개의 머리가 달려 있었는데 왼쪽의 머리는 소녀였고 오른쪽의 머리는 미남자였다. 그는 당연히 불남불녀 도교교였다. 그는 그 그림이 실제 얼굴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표정까지 똑같은 것을 보고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비록 낡은 옷을 걸치고는 있었지만 패기가 충천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악독이 헌원 삼광도 볼 수가 있었다. 그 옆에는 얼굴에 잔뜩 수염이 나 있고 살기가 가득한 표정에 굶주린 늑대와 같은 눈빛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그는 손에 길고 큰 칼을 쥐고 있었고 칼 끝엔 붉은 피가 물들어 있었다. 소어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이 흉악하게 생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광사철전입니다. 나삼은 웃음 띤 얼굴로 그의 말을 이었다. 이자는 생김새가 비록 흉악하지만 사실 10대 악인 중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남이 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드린 자뿐만 아니라 건드린 자의 가족을 완전히 몰살하기 전엔 절대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소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사람을 선량한 사람이라 한다면 나는 성인 축에 들겠는걸. 껄껄 웃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철심란을 생각하고 있었다. 철심란이 생각나자 갑자기 그의 가슴엔 한 차례의 통증이 일어났다. 그는 급히 입을 열어 자기의 생각을 쫓으려 했다. 이 2사람은 누구요? 그 2사람은 쌍둥이였다. 그들은 모두 피골이 상접했고 이마가 튀어나왔으며 한 사람은 손에 주판을 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장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벼락부자 같았지만 생김새는 마치 지옥에서 금방 도망 나온 악귀 같았다. 나구는 웃음 띤 얼굴로 설명했다. 이들 형제는 쌍둥이일 뿐만 아니라 단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10대 아기는 사실 11명입니다. 그 원인은 무예계에서 이들 형제를 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까닭이지요. 나삼도 웃음 띤 얼굴로 그의 말을 받았다. 이들 형제의 성은 구양이고 칭호는 한 명은 필명전편에 목숨 걸고 이득 보기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영사부를 휴 손해보느니 죽기라 합니다. 이들의 칭호만 듣고도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겠지요? 나구가 다시금 말을 받았다. 10대 아기는 비록 무예계에 널리 이름을 떨쳤지만 대부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나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갑부입니다. 소어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한 명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한 명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니 당연히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쩐지 그들의 손에 주판과 장부가 쥐어져 있다 했지요. 나삼은 그림 위에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성격은 그들 형제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자는 남을 해치는 것이 취미이고 그저 상대에게 골탕만 먹일 수 있다면
그 자신의 이득은 추호도 따지지 않습니다. 나구가 웃음 띤 얼굴로 나삼의 말을 받았다. 심지어 어떤 땐 그 자신도 많은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골탕을 먹는 적도 있죠. 그러나 그는 일이 그 지경이 되어도 그저 남이 약 올라하기만 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궤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는 소어는 갑자기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죽은 흉내를 낸 불량배입니다. 종이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는 앉아 있었고 어떤 자는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은 유독 그림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으로는 발가락 사이를 파고 있었고 오른손은 코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림 위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널리 떨친 사람들다운 패기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오직 이 자만은 조금의 패기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비웃음이 도사린 얼굴이 시정잡배의 표정이었다. 소어의 말을 들은 나구는 눈을 빛내며 즉각 반응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이 이자입니다. 비록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 표정, 이 웃음,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불초는 형씨의 이야기를 듣자 필시 그 불량배 같은 사람이 이자일 것이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자의 성은 백씨고 자신에게 백계심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삼이 그의 말을 받았다. 무예계에서도 그에게 칭호를 주었지요. 손님 불리기, 남을 해치나 자신에겐 이득이 없음 백계심이라고 말입니다. 소어는 웃음을 터뜨렸다. 더없이 적당한 이름이군요. 남의 이름을 내걸고 말년을 들고 온 것이나 죽은 신용을 하고 사람을 속인 것이나 남을 골탕 먹였을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으니 말입니다. 나구가 그의 말을 받았다. 강호에는 각양각색의 잡종들이 많이 있지만 이득을 얻지 않고 남을 해치는 자는 아마 그자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형제는 소어는 갑자기 나구의 말을 가로챘다. 두 분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아 혹시 그와 매우 친한 사이가 아닙니까? 나구는 자기의 아래턱을 쓰다듬었다. 저희 형제는 비록 잘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과 어울릴 만큼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두 분은 10대 악인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매우 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두 분이 어째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고 또한 이 그림이 두 분의 손에 들어왔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구는 얼굴색이 크게 변했지만 나삼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솔직히 형씨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형제는 10대 악인과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이 바로 그놈들의 손에 죽었지요. 이 말은 실로 소어에게 의외였다. 그는 정말 놀랐다. 네, 그러셨습니까? 우리 형제는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다니다가 이 그림을 구했고 그들의 성격까지도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왜 이 그림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10대 악인에게 원한이 있으니 필히 그들을 찾아내 죽이려 할 텐데 말입니다. 두 분은 어째서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나구는 음침한 웃음을 지었다. 형씨께서는 기쁨이 있을 때 남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오? 우리 형제가 복수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아시오? 우리는 매일 같이 꿈속에서조차 원수를 죽이는 생각을 하며 그 기쁨을 맛보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 다른 사람들 손에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소어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구는 조심스럽게 그 그림을 접으며 입을 열었다. 그러니 다시 백계심을 만나게 되면 제발 죽이지 말고 저희들에게 넘겨주십시오. 나삼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만약 그의 행방을 알아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소어와의 눈에서는 날카로운 빛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좋습니다. 백계심을 두 분에게 넘겨주는 대신 두 분은 강옥랑을 나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의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말입니다. 하하, 그야 물론이죠.
애비가 손님을 초대하면 아들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니 필시 그를 받겠군요. 나구가 의아심이 가득한 음성으로 그의 말에 응답했다. 그 점이 좀 수상했었습니다. 오늘 강옥랑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이 말을 듣자 껄껄 웃었다. 그놈이 얼굴조차 내밀지 못했단 말이오? 그렇다면 남궁류 같은 인물이 찾아갔는데도 그의 애비가 그에게 사귀라고 하지 않았단 말씀이군요. 나구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마도 그놈이 그때 너무 놀라 알아놓은 모양입니다. 소아는 다락으로 눈길을 돌렸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 누구라도 놀라서 정신착란증에 걸릴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당연히 다른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구 형제는 그 말이 다락에 있는 소녀와 관계 있다고는 생각지를 못했다. 다만 소아가 다락을 바라보자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 띤 얼굴을 했다. 밤이 깊었으니 형씨께서도 졸리시겠군요. 그래요. 한잠 자야 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껄껄 웃으며 밖을 향하여 걸어 나갔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52장 52. 백계심의 농간. 나구 형제는 소아가 밖으로 향하는 것을 보자 당황하여 입을 열었다. 형씨,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소아는 문 앞에 당도하여 뒤로 돌아서며 싱긋 웃었다. 그 위엔 거미가 있어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군요. 그러니 내일 오지요. 만약 강옥랑의 소식을 들으면 저에게 연락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마치자 성큼성큼 걸어 나가 버렸다. 나구는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거미, 거미. 내가 보기엔 저 녀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나삼이 그의 말에 응답했다. 좌우지간 매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를 이용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말지도 모르니까요. 저 녀석이 서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쁜 생각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설마 우리보다 더 하겠느냐? 하하, 천하에 악인이 많다지만 과연 우리를 따를 자가 어디 있겠소? 밤은 점점 깊어갔다. 길거리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적했고 소어와는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한참을 배회하던 그는 다시 나구 형제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지붕 위로 몸을 솟구쳐 올라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하늘에는 달빛이 영롱하고 별빛이 반짝였으며 대지는 더없이 고요했다. 지붕 위에 숨은 소어와는 다락 창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반쯤 열린 창 사이로 넋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용고매의 모습이 보였다. 찻잔을 두어 번 비울 시간이 지났을 때 돌연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흑이인 하나가 소어와가 숨은 2층 집 지붕 위로 사뿐히 올라섰다. 그 역시 지붕에 몸을 눕히고 모용고매가 있는 다락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소어와는 속으로 웃었다. 과연 내 예측대로 왔구나. 상대는 조용히 엎드려 멍하니 생각에 잠긴 모용고매를 바라볼 뿐 바로 옆에 소어와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평상시 예리하던 그의 눈빛은 지금 마치 안개에 덮인 듯 애수에 젖어 있었다. 별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없이 쓸쓸해 보였다. 이때 소어와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토록 별빛 찬란한 밤에 너는 무얼 하러 여기 왔느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흑지주가 놀라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소어와 앞에 우뚝 섰다. 넌 누구냐? 여기 있을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흑지주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한참 동안 소어와를 노려보던 그는 이내 맥이 풀린 듯 입을 열었다. 또 너로구나. 너와 그녀 사이는 오장에 불과한데 왜 달려가 만나지 않느냐? 나는 그녀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그의 음성은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면 누구 때문에 이 늦은 밤에 왔느냐? 물론 전하 씨 형제 때문이지. 그래? 그들 형제는 신분이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수상했다. 내가 10달 넘게 그들의 뒤를 밟은 것은 그들의 비밀을 캐내려는 것이다. 소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물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흑지주가 남의 일에 참견 잘한다는 건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저 나구 형제의 일이 내가 참견할 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냐? 그들 형제의 목적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면 너는 아마 놀라 자빠질걸? 그래? 그들은 강호의 흑백양도를 막론하고 선량한 이든 악한 이든 가리지 않고 해치려 하고 있다. 천하 무림 인물들이 서로 혈투를 벌이게 해 그 틈에 이익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까지 그들에게 당한 자가 부지기수다. 그래. 2달 전 발해방과 황해방 사이의 혈전, 1달 전 노산방과 쾌도문의 격투도 모두 그들 형제가 꾸민 짓이다. 그런데 왜 그들을 없애지 않았지? 아직 물증이 없었고 사실 그들이 해친 자들도 결코 좋은 놈들이 아니었기에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처음엔 10대 악인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엔 흑지주가 갑자기 말을 멈추자 소어아가 다그쳐 물었다. 나중엔 어떻게 됐는데? 10대 악인을 상세히 조사해보니 그들 중엔 저 형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지. 소어아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확실히 너는 저 소녀를 보러 온 게 아니겠구나? 흑지주는 한참 망설이다 우물거렸다.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그녀가 누구인지 아느냐? 몰라. 다만 악당들의 손에 빠진 불쌍한 소녀라는 것만 알 뿐이다.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왜 그녀를 구해내지 않지? 빛나던 흑지주의 눈이 이내 어두워졌다. 그는 태어난 척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그녀를 구해낸들 데리고 다니기라도 하란 말이냐? 나 같은 놈이. 그녀가 따라다니는 게 뭐가 나쁘냐? 흑지주가 침울하게 말했다. 너는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느냐? 정처 없이 떠돌며 한 끼를 먹으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팔자다. 오늘 밤은 살아있어도 내일 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고 죽어서 어디 묻힐지도 모르는 처지야. 그런 내가 어떻게 그녀를 데리고 다니겠느냐? 너 정도 실력이면 편안히 살 수도 있잖아. 나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으니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젠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구나. 설령 내가 그만두려 해도 세상이 허락지 않아. 그는 2주먹을 불끈 쥐며 울부짖듯 덧붙였다. 이런 내가 어찌 그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도 너를 좋아한다면 고생 좀 하는 게 무슨 대수냐? 소어와의 말에 흑지주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처량하게 말했다. 누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했느냐? 나 같은 놈은 누군가를 좋아할 자격조차 없다. 소어아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너는 그녀를 좋아하면서 왜 마음 깊이 감추기만 하느냐? 흑지주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나불대지 마라. 나는 이제껏 내가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구나. 흑지주가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떠드느냐? 입 닥쳐라. 왜 화를 내느냐? 진심을 좀 알아줬다고 그렇게 역정을 낼 것까지는 없지 않으냐? 흑지주는 한참 소어아를 노려보더니 껄껄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며칠 전 새로 사귄 친구가 오늘 밤 술과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시간이 됐으니 같이 가보겠느냐? 좋다. 내 친구가 될 정도라면 꽤 재미있는 녀석이겠지. 2사람은 지붕에서 내려와 성 밖으로 달려나갔다. 흑지주의 뒤를 바싹 쫓던 소어아에게 흑지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 사이 무공이 상당히 발전했구나. 너도 칭찬할 줄을 아는구나. 흑지주가 화제를 바꾸었다. 이번에 사귄 친구는 문무를 겸비해 일가를 이루고 있다. 너도 만나면 좋아할 거다.
성은 고 씨고 이름은 월원이라 한다. 유명하진 않지만 실력은 이름난 자들보다 수백 배 낫지. 어느덧 울창한 수풀 속 황폐한 사당에 도착하자 향긋한 고기 냄새가 풍겨왔다. 보아하니 내 친구는 문무뿐 아니라 요리 솜씨도 일품이구나. 강호를 방랑하는 이들에게 배불리 먹는 것 말고 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사당 앞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큰 냄비 하나가 걸려 있었다. 고기 향기는 그 냄비에서 풍겼고 옆에는 술과 그릇이 정갈이 놓여 있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흑지주가 사방을 둘러보며 크게 외쳤다. 고아우, 고아우. 친구를 데려왔으니 어서 나와 인사하게. 소어하는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자는 형님 대접받고 싶어하는 성미를 여전히 못 버렸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흑지주는 사당 밖까지 찾아 헤매다 돌아와 미안한 듯 말했다. 고 아우가 워낙 활달해 한자리에 오래 붙어있질 못하네. 어디 놀러 나간 모양이니 우리끼리 먼저 먹자꾸나. 소어하는 이미 젓가락을 들고 웃으며 반겼다. 오랜만에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는구나. 두 사람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어하는 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이내 젓가락을 놓아버렸다. 반면 흑지주는 두건을 걷어올리고 정신없이 고기와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고기가 연하고 맛도 좋은데 왜 먹지 않느냐? 소어아가 씹던 고기를 뱉으며 입을 열었다. 이 고기는 먹을 게 못 된다. 어째서? 너는 이게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바로 인육이다. 흑지주는 비명을 지르며 입에 든 것을 재빨리 내뱉었다.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3살 때부터 사람 고기를 맛보았는데 그 맛을 모를 리 있겠느냐? 나는 악인곡에서 자랐다. 만약 이 고기가 방금 죽은 사람의 몸에서 베어낸 것이 아니라면 내 코를 베겠다. 흑지주가 고기를 다 토해내기를 기다렸으나 그는 도리어 껄껄 웃었다. 그렇다면 이걸 삶은 자가 이대추란 말이냐? 그럴지도 모르지. 아, 고와 월을 합하면 호자가 되고 고어로는 곧 호설, 즉 개소리가 되는구나. 그는 벌써부터 내게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가르쳐준 셈인데 이제야 깨닫다니. 구역질 나지 않느냐? 이미 먹은 걸 토한들 무엇하겠느냐? 이대치 같은 기인을 친구로 사귀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일이지. 소어하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 녀석 정말 호탕하구나. 가식적으로 구역질하는 연극 따윈 하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호설 선생이 이대취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대취를 흉내 내 너에게 인육을 먹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려는 자의 소행일 수도 있지. 혹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흑지주가 두건을 내리며 차갑게 외쳤다. 밖에 계신 분, 거기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시오. 소어와 흑지주의 귀는 보통이 아니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당 안으로 날씬한 인형이 날아들어왔다. 불같이 붉은 옷을 입은 두 눈에 살기가 가득한 그녀는 놀랍게도 소선녀였다. 소어는 짐짓 태어난 척 앉아 있었고 흑지주는 젊은 여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던 듯 넋을 잃었다. 그녀는 장검을 휘둘러 냄비를 엎어버렸다. 땅바닥에 흩어진 고기들 사이에서 금비녀 하나가 나타났다. 비녀를 본 소선녀는 비명을 질렀고 이어 고인옥이 사당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소선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다. 완화의 금비녀가, 완화의 비녀가 냄비 속에 있어. 고인옥은 큰 눈을 부릅뜨고 소어아를 노려보며 사납게 소리쳤다. 너도 사람이냐? 소어아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함을 알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생겼는데 왜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저 냄비 속에 든 게 무엇인지 말해봐라. 수줍음 타던 고인옥이 이토록 흉악하게 변한 걸 보며 소어하는 살해된 자가 그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냄비 속 비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가득했다. 당신이 보기엔 저게 뭐가쏘? 고인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이때 다시 한 가닥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먹을 고기가 천지인데 어찌 인육을 즐기십니까? 동족을 잡아먹으니 짐승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평온하지만 엄중한 목소리와 함께 남궁류와 진검이 걸어 들어왔다. 소아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다. 내가 여기서 고기를 먹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소? 누군가 밀고라도 했소? 소선녀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당연히 밀고자가 있었지. 하늘이 용서치 않을 짓을 했으니 누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남궁류가 덧붙였다. 완화처럼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참으로 유감이요. 소선녀가 검을 뽑으려 하자 남궁류가 만류하며 소어와 일행에게 물었다. 일이 이 지경인데 무슨 할 말이 있소? 소어가 대답했다. 말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군요. 그때 흑지주가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나는 할 말이 있소. 귀하들은 혹시 나를 모르시오? 내가 바로 흑지주요. 진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댁이 정말 흑지주란 말이오? 강호의 소문은 믿을 게 못 되는군. 흑지주가 이런 인물일 줄이야. 강호 소문보다 믿지 말아야 할 게 밀고자의 말이오. 우리가 범인이라면 왜 냄비 속에 비녀가 든 걸 모르고 계속 먹고 있었겠소? 남궁류와 진검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누군가 누명을 씌웠다는 말이오? 당연하오. 남궁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이군. 하지만 소선녀는 완강했다. 남궁 오빠, 속지 마세요. 밀고자가 이들이 고기를 삶는 걸 직접 봤을 수도 있잖아요. 완화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구매도 당연히. 그녀는 신음 섞인 소리를 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진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무죄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소. 흑지주가 냉소했다. 우리를 데려가는 건 어렵지 않으나 당신들도 내게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오. 소선녀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 금비녀가 증거다. 그래도 잡아뗄 셈이냐? 그때 소어아가 껄껄 웃으며 불쑥 끼어들었다. 내가 언제 잡아뗀 적이 있느냐? 검을 뽑으려던 소선녀가 멈칫하며 다그쳤다. 그럼 시인하는 거냐? 인육 먹는 게 뭐 대수라고. 흑지주가 경악하며 소어아를 향해 외쳤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소어아는 대꾸도 없이 소선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소저가 말한 구매란 소저, 눈이 크고 얼굴이 창백하며 녹색 옷을 입은 18, 9살쯤 된 소녀 아니오? 소선녀가 몸을 떨며 물었다. 내가 그녀를 어떻게 했지? 소어가 깔깔 웃었다. 하하, 내가 그녀를 어떻게 했는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흑지주가 당황해 소리쳤다. 내 이 녀석 미쳤느냐? 왜 헛소리를 짓거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 두려워하느냐? 소어아는 도리어 흑지주를 나무랐다. 남궁류와 진검의 안색이 변했다. 소선녀는 울부짖으며 검을 휘둘렀다. 오빠들도 들었죠? 스스로 시인했어요. 독사 같은 검이 뿜어져 나왔고 곁에 있던 고인옥 역시 대노하여 악랄한 삼초의 권법을 쏟아냈다. 검은 번개 같았고 권풍은 우레 같았다. 소어하는 실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